예, 이제 61번부터 70번까지인데요. 61번 물권법, 그러니까 담보물권 일부하고 이제 채권법이 들어간 파트입니다. 여기서도 7문제는 그냥 기출문제 10년치를 가지고서 맞힐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총평할 때 물권법과 채권표는 기출문제만 잘 풀으셔도 알아도 많은 문제 풀 수 있다. 벌써 7문제죠. 10문제, 7문제. 아까 물권법은 51번부터 60번까지는 8문제. 민법 총칙은 좀 어려웠죠. 5개가 안 됐으니까요.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저당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채무자가 갑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저당권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이거 익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문입니다. 180조 할 때, 그리고 저당권의 부종성 할 때. 따라서 이것도 기출, 최근은 기출 26회 때 가장 이 26회 때만 나온 게 아니라 그에도 나왔는데 가장 최근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은 와해금을 소진해서 화재보험 청구권에서 물상대권, 저당권의 특징이 물상대권 행사할 수 있다. 멸시, 소멸할 때 항상 예를 드는 게 모든 강의들이 그럴 겁니다.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그럼 화재에 대해서 보험금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물상대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쉽게 답을 맞힐 수 있고 기출 32회 때 지문이 나왔습니다. 디귿,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재산 양도하지 못한다. 이거는 기본이죠. 이거는 기출 30회 때. 이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최근에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건 어렵지 않게 맞힐 수가 있습니다. 62번, 근저당권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채권 담보기에는 피담보기에 선입한다. 당연하죠. 자, 피담보 채무 확정제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자가 산입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겸맥 신청을 한 경우 피담보 채무는 그 신청 시에 확정된다.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 근저당권 설명할 때, 기본적 개념 설명할 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기출이 됐던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4번, 물상보증은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채권액까지 변제 의무를 부분한다. 최고액까지 초과하는 부분 물상보증이 그렇지 않다.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의미가 선명했죠. 후순위 권리자나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이 있어서 우선 변제권의 한계치다. 따라서 제3취득자 물상보증이 변제를 할 때 채권 최고액만큼만 변제하고도 근저당권 말소 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중요하고 자주 출제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기출 33회였습니다. 작년도에 출제된 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문제만 풀었어도 맞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존속기간이 있는 근저당권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 확정된다. 항상 근저당권에서는 계속적인 거래가기를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정하는 경우가 많고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확정되는 게 구분을 공부를 합니다. 언제 확정되는지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주 공부를 하죠. 출제가 많이 됐고. 따라서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 자,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다, 법조문에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이 된 바 있습니다. 발생을 배제한 특이한 무효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유치권 성립할 때 점유와 관한 요건, 그 다음에 채권에 관한 요건, 물건에 관한 채권이죠. 점유도 불법 점유 아니한다는 요건도 그 기본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거.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하다. 그러니까 쉽게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틀렸죠. 나머지 보게 되면 유치권은 피담보 변제액에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채권의 변제액에 도래한다. 그렇게 외우죠. 유치권은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점유에 관한 요건, 채권에 관한 요건, 채권은 변제액에 도래한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한다. 배웠죠. 나머지 점들은 다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3번이 좀 낯선 지문이죠. 하지만 답을 맞히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건물 신축권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에 관한 채권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물건은 독립한 물건을 전제하는 건데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정착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부동산 취급하니까 우리 민법 태도가. 근데 그 전제는 뭐죠? 그 건물 자체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게 되면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요. 그래서 근데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데 답에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은 답이 해야 돼요. 물건에 관한 권리하죠.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때, 왜냐면 지금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이죠. 이 토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려면 토지에 대해서 관한 채권이야죠.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은 토지가 아닌 공사대금 채권이잖아요. 정착물.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요것도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감이 잡으셔야 합니다. 근데 요 질문은 이제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 요런 질문들은 내년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향을 보게 되면 어떤 형태 근데 똑같이 내지는 않고 좀 바꿉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64번 저당권. 자, 저당권이 지금 기본적인 예전에 비해서 저당권이 개념이 좀 이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에요.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볼까요? 전세권은 객체될 수 없다. 계속 강조하죠. 시장권, 전세권, 저당권 목조물이다. 이런 것들은 다 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설정은 이전적 승계된다. 설정은 권리의 이전입니까?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이전된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거죠. 이전이 되려면 기존에 저당권이 등기가 돼 있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넘겨받았을 때 그게 이전적 승계입니다. 이런 개념들은 사실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가 다 달라지겠죠. 365조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가 경매를 청구한다. 토지 저당권자는 경매에 대한 우선 배분이 있다. 일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 경매에 대한 우선 배분이 받을 수 없죠. 틀린 질문입니다. 이것도 기출로 우리가 몇 번 나왔습니다. 건물 건축 개시 전에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시에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 소유자의 임의경매라는 법정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질문. 답은 4번입니다. 자, 저당권의 기초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기본적으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지문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라서 건물을 한 경우에 이렇게 혼동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죠? 이 법정지상권 성립의 여부에 따라서 경락인의 운명이 영향을 끼치죠. 법정지상권은 경락자한테 예견이 돼야 합니다. 근데 저당권자 소유자 동의가 있는 게 공시가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경우도 법정지상권 성립된다면 경락인은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언제 건물이 건축됐는지 그리고 저당권 설정된지는 알 수가 있어요. 건축물 대장과 건축 그 등기부와 그 다음에 확인되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건물이 없었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경락인은 철거된 운명이 있구나. 법정지상권이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입찰을 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법정지상권 성립된다면 경락인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피하겠죠. 근데 동의라는 것은 저당권자와 설정자 사이에 내밀한 거예요. 공시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사정을 갖고 경매 절차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기억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하면 지상 받을 수 있죠. 필요비. 이유는 법조문에서 나왔던 것이고 기출이 됐다.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개념에 맞지는 않지만 경락인한테 부당한 이득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자, 64번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환매가 틀린 것은 자,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 전속권이다. 일신 전속권. 이게 무슨 얘기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이게 친상법, 친족법, 신분행위의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총칙이나 채권할 때 인신저속권 개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알고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은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 개념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게 퀘스천 마크를 해야겠죠.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자, 잠시만요. 참고로 근데 이게 기출 20회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개년 동안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서는 배제시켰습니다. 이걸 못 맞췄다 하더라도 8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거, 7문제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20배 때 나온 거지만 매매계약이 모이면 환매토입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를 했고 기출이 잘 됐던 부분입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환매계약은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아는 개념입니다. 환매 파트 할 때. 환매 특약 등에는 권리층 등에 부기하는 방식한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환매 파트 공부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기출이 됐던 거고요. 동시에 한다. 동시에 하지 않으면 환매계약이 아니다. 2, 3, 4, 5는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된 부분이었고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 들어도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2, 3, 4, 5만 장악하게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66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럼 3자를 위한 계약일 때 항상 쓰죠. 갑, 요약자. 항상 이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공부하실 때. 을, 낙약자. 그래야 실수를 안 합니다. 병, 수익자. 그리고 이 관계를 뭐라고 하죠? 대가관계. 그리고 기본관계인데 또 다른 표현은 어떤다? 기본보상관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을은 낙약자는 갑과 병 사이의 부존재 항변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찾으죠? 대가관계를 가지고 항변할 수 없다는 거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자주 나오는 빈출 지문입니다. 병은 채무 불행을 이유로 갑과 을의 사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렇죠.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만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을이 갑의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발화를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계약 해지에 따르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 의무의 당사자는 누구다? 갑과 을이다. 설사 수익자 병이 을로부터 이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는 병이 아닌 갑을 상대로 한다. 중요한 필수 지문이고 우리가 3자를 위한 계약은 모든 강의에서 빈도 있게 다뤘던 지문입니다. 심지어 기출 31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그쪽 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반드시 알아둘 내용입니다. 4번 갑이 을의 채무 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채무 불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고 중요한 지문이라고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5번 갑은 병의 동의 없이도 을의 채무 불행으로 해지할 수 있다. 지금 1, 2, 3, 4, 5는 기본에 기출된 문제들이고 그리고 비중이 있게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기본이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건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제 67번. 자, 이제 위험 부담입니다. 갑과 을은 갑 소유 X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후 갑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포인트는 그 후입니다. 항상 제가 쓰셔야 하죠. 매도인이죠. 그리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리고 이혼 부담의 매매가 항상 시험은 제가 강의할 때 이혼 부담에는 매매 계약을 전제를 하는 거고 항상 채무자 부담 원칙 채권자 이혼 부담은 채권자 이혼 부담하는 게 예정한다. 그 내용 하려면 채무자 채권자 개념을 해야 하는데 매매 계약에서 이행 불능은 누구의 문제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죠. 이 매매 계약에서 불가능한 것은 후발적인 원시적인 이행 불능의 문제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예요. 매매 대금은 이행 지침의 문제만 있지 이행 불능의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매도인을 채무자로 쓰고 이혼 부담 문제다 싶으면 매수인은 채권자로 이렇게 쓰시라고 했죠. 그리고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혼 부담의 문제는 원시적 불능이 아닌 후발적 이행 불능의 문제다. 그래서 지문에서 그 후 이행이 불능하다. 이게 후발적 이행 불능이다. 원시적인 불능인 경우는 전부냐 일부에 따라서 전부의 경우는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인 거고 원시적 전부 불능은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다. 그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설명지 옳은 것은 자 이혼 부담 내용인데요. 요 내용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1회, 30회에 기본적으로 출제된 지문들입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만 잘 아셔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갑의 채무가 갑이 채무자요. 쌍방의 기체 없이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받. 이런 게 어떻게 되죠? 누가 원치죠? 채무자가 그 이익을 부담한다는 거. 그 얘기는 뭐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 반환을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만약에 그 전에 매수인이 을에게 갑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있으면 반환해 준다. 그걸 묻는 겁니다. 이미 대금을 지급한 을은 그 대금을 부당히 받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니은 갑의 채무가 누구 채무죠? 이게 수시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기책사유로 불리는 경우 원칙은 채무자 이연 부담이지만 예외적으로 뭐 하나가 있죠? 채권자의 기책사유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는 그 이연 부담을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이연을 부담한다. 그 얘기는 뭐죠? 구체적으로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 이행 그 소유권 이연 의무는 이행 불능이 때문에 못하지만 반대로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채권자 이연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연을 부담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연 부담의 채무자 이연 부담 원칙, 예외적으로 채권자 이연 원칙. 그 의미를 묻는 겁니다. 을의 수령 주체 중에 채권자의 수령 주체 중에 쌍방의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 이것도 법조문에 나오는 것이죠.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 이연 부담한다. 그 경우에 갑은 을에게 대금을 다 아니 틀리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조문에 나온 내용을 풀어 쓴 겁니다. 그리고 30배 41에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 자, 68번 매매에서 과실의 기속과 대금의 이자 등 하나 섬유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세요. 참고로 요 지문은 기출 30회에 나왔던 거예요. 사실 68 과실의 기속과 대금의 이자 부분 요거는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때 어떤 다른 강의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내용적으로 복잡한 게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게 이제 587조는 그 등가성의 개념이다. 이게 뭐하고요?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매매대금 그러니까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하는 거고 매매 목적물은 인도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상관없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등가성을 유지하는 게 그 입법 취지가 있어요. 하나가.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강조한 게 그 하나고요.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자는 법조문 587조 이자는 지연 손해금 상당의 이자다. 지연 손해금. 지연 손해금은 딱 감이죠. 채무 불행이다. 따라서 동시에 항변권처럼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연 손해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핵심 포인트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푸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매계약하고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지한 때는 등가성 문제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그 이자는 누가 가져가요?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 가져갔어요. 근데 매도인이 계속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과실도 가져간다. 그건 등가성 관념에서 배치된다. 따라서 그 시점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는 기속된다. 이게 등가성 개념이에요.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매수인이 매금직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이 잡혀야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연 손해금은 발생하지 않겠네. 그걸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이자의 지급 의무가 없다. 이자가 뭐라고 했죠? 제가 지연 손해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동시에 항변권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연 손해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디귿번 매매계획 취소된 경우는 선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돼 있어. 자, 이건 대법원 판례 내용이고 제가 기본 과정 소개했던 내용인데, 자, 우리가 배운 587조는 누구 중심으로 하냐면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돼 있어. 요거는 선의의 점유자. 이건 어디서 나오죠?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201조와 203조의 문제예요.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런데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 내지 법정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건 580조를 유추하는 겁니다.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네. 이거는 대법원 판례 내용이에요. 어떤 경우에 취소. 여기에 복잡하게 뭐냐면 매매계약이 취소됐을 때, 매매계약이 무효일 때 201조와 203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론적으로요. 그게 먼저 쟁점인데 대법원 판례는 201조, 203조가 적용된답니다. 그 전제하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세 수취권이 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과세 취득을 가져요. 그러면 선의 매도인은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떠한 법리를 가지고 그럼 선의 배금은 그 지급받은 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지?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다? 이건 587조를 유추종에서 그 등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복잡한 내용인데 요 디귿버시 요 부분이 이제 최근에 10년 동안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기역 니은 기역 니은은 답이 돼요. 근데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역 니은은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30배 때 그러면 기역 니은만 찾으면 돼요. 기역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기역 니은 여기 나왔으면 헷갈렸겠죠. 몰라더라도 답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기역 니은은 이미 기출이 됐고 또 대부분 강의에서 한 번씩 다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 디귿 지문은 어렵지만 여러분이 답을 맞힌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69번 일방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방 예약이 성립하려면 본 계약인 매매 계약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됐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방 예약의 그 기본 강의를 할 때 충분히 설명합니다. 즉 오케이만으로도 이제 본 계약을 바로 체결할 수 있지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예약이 안 된다는 거 이건 충분히 기본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예약 안결권의 행사 기간 도가잖아요. 예약 안결권자가 예약 목적부터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더라도 예약 안결 소멸된다 된다. 이건 예약 안결권의 성격을 묻는 겁니다. 행사 기간 뭐라고 했죠? 제척 기간입니다. 이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를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요 내용이 틀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척 기간에는 중단 사유가 없거든요. 제척 기간의 취지와 소멸시효의 어떤 제도의 그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약 안결권이 왜 내용이 나오냐면 예약 안결권 행사에 따른 그 제척 기간과 예약 안결권을 행사 기간을 정한 경우에 언제 어느 시점부터 기준에서 할 건지 이 기간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그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척 기간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소멸시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기본 강의 때. 그럼 제 기본 강의 들으셨던 분은 요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기출 21회 됐어요. 그러니까 10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관련해서 독특하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들 때문에 계속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장선에 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예약 안결권은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렇죠. 상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 제한에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행사는 이행 불능이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요것도 제척 기간의 특징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 기간인데 왜 차이냐?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 그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아셔야만이 조속하게 이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요거는 조속한 기간의 법률 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다른 겁니다. 거기서 출발점이 되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중단 사유가 있는 거고 중단 전지 사유가 없는 겁니다. 자, 5번 예약 안결권 행사 의사표시 다음은 소장 부분에 송달려서 예약 안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자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항상 의사표시가 중요한 게 뭐죠? 도달이 돼야죠. 그럼 상대방한테 도달하는 방법은 뭐 전화도 있고 뭐 카톡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내용 증명을 보낸 이유가 뭐죠? 상대방이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소장도 마찬가지예요. 소장은 누구 어디 제출하죠? 법원에 제출해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죠. 소장을 받으면 법원은 피고 상대방한테 그 소장을 보냅니다. 받으면 표시가 다 돼요. 그래서 행사하는 경우는 그 유효하게서는 소장 부분이 제척 기간 내에 총달돼야 한다. 의사표시가 돼야 하니까. 의사표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도달이 돼야 한다.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네, 69번은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자, 70번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낙성 불효시 계약이다. 타인 권리도 매매고 될 수 있다. 많이 보는 질문들이에요. 기출이 됐고요. 담보체계 규정은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유상계약이잖아요. 유상계약은 준용된다. 교환계약, 유상계약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것도 많이 기출됐습니다. 매매계약 비용은 특약이 없는 매수입니다. 그렇지 않죠? 공동에서 부담한다. 법조문이 나온 거고 기출 30회. 이거는 맞이라고, 이건 마치라고 낸 문제입니다. 경매 목적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 하자는 담보를 짓지 않는다. 경매에서 설명하죠. 경매 경우에 580 이하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적용된다면 경매 안 합니다. 자, 요것으로서 70번까지 살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71번부터 8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